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 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은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반가워요. 이거 맨날 똑같아서 녹음된 거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한 주 또 잘 지내셨어요? 금방이네요, 일주일. 이게 편집하는 주는 더 금방 가요. 시간이 맞아요. 빨리 가죠. 네, 상대성 이론에서 그 편집을 또 다른 어떤 변수로 넣어야 될 것 같아. 지난주에 뮤지컬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방송했었는데. 그래서 네, 아주 살려주셨죠, 방송을. 노래 해주셔가지고. 네, 그 OST가 들어가는 게 낫지 굳이 앞으로 노래는 하지 말아야겠다. 교훈도 좋았어요. 얻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지난주처럼 좀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들뜨는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저 엿장수가 준비했습니다. 네, 와우. 기대돼요, 진짜로. 역사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 우리 말 중에서 세계가 아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즘 뭐 K-팝 열풍이나 한류 이런 거 막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유명해지고 또 요즘은 또 K-방역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유명해졌는데 세계인들이 우리말 단어를 막 관심을 갖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알게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김치. 김치 같은 이제 상표 등록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묵사발. 묵사발 아니고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재벌이란 단어가 등재돼 있어요. 재벌. 네, 이건 좀 꽤 오래됐는데 다른 말로 뭔가 대체할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사전에 재벌 이렇게 등재가 됐고요. 최근에는 그 전 세계 유튜브 트렌드를 정리한 영상인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영상에는 먹방이란 단어가 등장했어요. 먹방. 먹방.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먹는 방송을 옛날엔 뭐 푸드 포르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먹방이란 단어로 다 이렇게 통할 정도래요. 우리도 먹방 한번 합시다. 묵사발님 지금 그 요구르트 먹방 해주세요. ASMR. 가까이 대고 마이크에. 요구르트, 예. 진짜 엄청 자랑해요. 자기 거의 몸집만한 요구르트 들고 계속 먹고 있어요. 약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구르트가 머리통만 해. 왜 이렇게 커. 다들 먹고 싶죠? 이거 다 먹으면 화장실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장이 싹 비워질 거야. 부러워하는 거 봐라, 이거 봐라. 네,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기대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뚜껑 열었다 닫고. 또 한번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다. 아, 네, 이 꿀꺽 소리를 꼭 제가 넣어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말 중에 유명해진 단어가 2018년에 그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하고 회의하다가 물컵을 던져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뉴욕타임즈가 이걸 보도하면서 갑질이라고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한국어 갑질. 그대로. 갑질. 이렇게. 그 외국에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없어요? 그랬나 봐요. 뭐 딱히 뭐라고 표현할 게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했던 막 이런 거 거론하면서 재벌들이 이런 걸로 많이 무리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질 이렇게 GAPJIL 이렇게 딱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2019년 9월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뭐 오늘의 단어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꼰대를 소개했대요. 그러면서 꼰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을 한국에서 꼰대라고 부른다. 이제 라떼이즈 홀스가 나오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꼰대를 또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거들먹거리는 노인이란 뜻으로 꼰대라는 것을 다룬 이제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꼰대를 막 젊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여지 없이 복종을 기대하는 사람. 뭐 비판은 빠르지만 자신의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데 저는 조금 너무 약간 비하해서 너무 어르신들을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그 모든 것의 조합인 사람이 있긴 있네요. 그쵸?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 있어, 그죠. 어딜 가도 단체별로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죠? 꼰대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좀 좋은 단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갑질의 역사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갑질. 네, 갑질과 꼰대는 사실 좀 많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꼰대들이 주로 갑질을 많이 하고, 또 갑질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냥 아유 꼰대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많이 겹쳐서 하는데 뭐 오늘은 이제 어쨌든 그냥 갑질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만 진짜 갑질을 하고 우리만 꼰대가 있나? 아니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과거 역사 속에 갑질하는 사람은 없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질의 역사. 와, 제목만 들어도 흥미로워요. 갑질의 네, 역사. 근데 듣다 보면은 좀 이렇게 열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갑질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럼 갑질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갑질을 정의를 해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좀 볼게요. 네. 우리말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우리말샘? 우리말샘? 몰라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열린 사전인데요, 우리말샘이. 우리나라 원래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잖아요.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뭔가 정의가 필요한 이 단어가 뭐지 하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으시면 우리말샘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 신어, 방언, 전문용어 이런 것도 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이 단어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라고 뜻을 올리면 거기 전문가들이 그걸 수정도 하고 검토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았는데 단어가 안 나오면 우리말샘에 찾아보시면 실제로 요즘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라고 찾기 쉬워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하면 국어사전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 표준 국어 대사전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픈 사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뜻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쓰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표준어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정의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말샘을 한번 찾아보시길 틈새 정보 드리면서 그래서 갑질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갑질이란 말이 없고 갑에다 플러스 질을 한 거니까 우리말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좀 검수까지 해서 요렇게 뭐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죠. 다 그런 게 갑질이네 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갑질을 보도하면서 갑질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중세 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중세시대 영주처럼 그들의 생각에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중세시대 영주들이 이랬다 이거죠. 중세 영주들이 했던 그런 짓을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 거죠. 중세에 끝났어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좀 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두 사람 사이 일단 상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동등한 관계선 갑질이 아니죠. 갑과 을인 상하 관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인 갑이 낮은 계급인 을에게 이렇게 선을 넘는 거지. 시키면 안 될 짓들을 시키고 하면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갑질을 해도 손해를 별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이 갑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 정도까지는 다 동의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네, 갑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내가 이거 갑질 당한 것 같아 라거나 주위에서 저건 좀 갑질이야 라고 생각한 뭐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너무 많아서 생각하기 힘들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갑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묵사발님? 저는 갑질에다가 꼰대입니다. 감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재벌은 혹시 삼박자를 도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 목표가 이제 재벌이 되는 건데.
아, 정말 뭐 갑질을 별로 안 당하고 사시나 봐요, 다들. 아니 근데 사실 그게 당해도 말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너무 자연스럽게 실생활에서 겪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밑세대들은 그 갭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거 갑질이야 꼰대야 이런 표현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땅콩회항처럼 너무 대놓고 그런 일들 보다 일상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히 말하려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의 행동들을 알려드릴 텐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갑질이다, 아니다 생각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건 갑질이다, 이건 아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역사 속의 이 갑들을 좀 만나볼게요. 어떤 사람부터 보냐면 이제 고대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평민 노예가 있거나 뭐 이런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눠져 있는 명백한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나눠져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노예제 사회도 그랬고 봉건 사회도 그랬고. 근데 특히 고대 사회는 더욱이 이제 계급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고대 시대 대표 갑으로 저는 알렉산더 대왕을 꼽으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기원전 336년에 마케도니아 왕제로 태어나서 20살에 즉위를 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완전 제패하죠. 페르시아, 이집트 다 정복해갖고 알렉산드리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나폴레옹, 징기스칸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정복자로 불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땅을 엄청 불렸죠.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프리지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마차를 한 대 바치면서 매듭을 묶었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더왕 그 칼 뽑는 것처럼. 엑스칼리버 그렇죠. 바위에서 뽑는 거. 엑스칼리버 뽑는 것처럼 이 매듭을 풀면 아시아를 지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전해서 매듭을 풀어보려고. 근데 매듭이 안 풀리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잘 안 풀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잘랐어요. 끊어. 칼로 매듭을 베버렸어. 그러니까 끊어버려. 매듭을. 콜럼부스 달걀 같은 거네. 거의 뭐. 이렇게 하고 결국 전설대로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막 대제국을 건설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이런 사람이에요. 버릇이 없네. 아니 뭐 그러니까 어쨌든 뜻대로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서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내가 이집트의 신 아몬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신에게 기도하듯이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요. 페르시아 여왕에게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예를 갖출 것을 이제 요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은 신에게만 보이는 예의인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알렉산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이집트의 신 아몬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한 거, 신에게 대하듯 나에게 예를 표해라 한 건 갑질이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갑질이다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갑질. 뭐라고? 왜 이렇게 망설여요? 갑질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갑질. 갑질. 네,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식으로 약간 갑질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 중에 아주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클레이토스라고.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제국을 넓히고 하는데 정말 그 기여도 많이 했고 평소에 정말 일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부하였거든요. 근데 이 클레이토스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왕, 이게 선왕이죠. 선대왕을 너무 과하게 칭찬했다고 죽여버렸어요. 헐. 너씨 내가 더 나은데 왜 우리 아빠를 더 칭찬해? 이러면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건 갑질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미친지. 갑질. 그거는 또라이지. 갑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갑이. 정신 살인자. 진료 받으셔야 하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너무 막 나가신 거죠. 그러네.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좀 갑질을 일삼은 오만한 왕이었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왕이 갑질한 것만 보면 좀 속이 쓰려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최후가 어땠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좀 이거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낮을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이제 20살의 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인도 원정을 갔다가 거기 실패하고 귀환을 하다가 33살에 병사합니다.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20살의 왕이 되고부터 시작해서 원정을 계속 다니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누가 나를 뭐 독살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정서불안, 그다음에 과로 뭐 이런 걸로 너무 혹사시킨 거죠, 자신을. 그래서 결국 병사를 하는데 죽을 때 옆에 있던 최고사령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관을 무덤 속에 넣을 때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주게.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이 그러죠. 아니 관 밖에다 손을 내놓고 묻는 게 어딨냐. 그런 경우는 없다.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알렉산더가 그럽니다.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는 위대한 정보광이 될 줄 알고 막 엄청 갑질하면서 세계를 호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태어날 땐 주먹을 꽉 쥐고 세상에 나왔지만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먹을 쥐고 갈 수 없다. 내가 두 주먹을 펴고 거지가 되어 빈손으로 갔다고 세상에 전해달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회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오만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죽을 때 철 들었네. 그렇죠. 그래서 철이 들었죠, 이 사람은. 그러네요. 근데 좀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그 훌륭한 부하들도 별로 안 죽였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중세로 가볼게요. 제가 뉴욕타임스가 그랬다고 했죠. 중세시대 영주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걸 갑질이라고 이제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네. 중세 봉건 영주들은 아시다시피 지역을 다스리는 거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나눠 가져서 그 땅 안에서는 뭐 행정권, 사법권 다 갖고 있고 뭐 내가 재판도 하고 세금도 걷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영주의 지배를 받는 생산 계급이 이제 농노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고대의 어떤 노예보다는 조금 자유롭긴 해요.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영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대가로 지대를 내야 되고 영주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영주가 왕과 주종 관계를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노도 영주와 주종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가 조금 선을 넘어도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 초야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초야권. 들었어요. 네, 브레이브하트란 영화에 보면 영주가 농노들이 결혼식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쳐들어가고 말을 타고 막 와갖고 갑자기 내가 이 지역의 영주로서 초야권을 행사하겠다. 새 신부를 내 막사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첫날 밤을 내가 먼저 보내겠다 이거죠. 헐. 근데 이 초야권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영주가 갑질을 한 거를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데 좀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예를 들면 그 14세기에 자크 달레주의 대관리의 집을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관리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봉건 영주에게 초야를 바치지 않으려면 오수의 돈을 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결혼세라는 건데요. 농노가 결혼을 하려면 영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농노가 만약에 이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영주가 허락을 안 하면 결혼을 못 해요. 영주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있던 농노가 다른 지역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가 다른 지역에 가고 싶으면 배상의 개념으로 결혼세를 내라. 그럼 내가 그 결혼을 허락해 주마. 근데 네가 만약에 세금 안 내고 버티면 내가 초야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셈이죠. 근데 이제 역사가들 중에서는 실제로 왕이나 교회로부터 초야권이 인정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초야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중세가 좀 야만적이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소설 같은 데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을 법하네 라고 생각한 거지 정말로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고는 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해도 결국 농노는 결혼하려면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좀 영주가 싫어하는 결혼을 하려면 혼수세, 결혼세 막 이런 세금도 내야 돼. 다른 영지 사람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결혼하기 힘들고. 그리고 당시에 봉건 영주들의 권력을 본다면 그중에 실제로 초야권을 행사한 영주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명 못된 놈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죠. 여러 명이 했겠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뭐 그런 영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결혼세를 뭐 받는다거나 결혼을 허락해야 할 수 있고 이거는 영주가 농노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갑질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범죄다. 갑질. 범죄. 범죄. 맞아, 너무 정도가 심하네요. 지금 이 시대에 갑질이랑은. 장난 아니죠.
중세는 너무- 완전 장난 아니죠. 그럼 이런 봉건 영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네. 이들의 최후도 뭐 썩 좋지 않습니다. 중세 봉건제가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로 쭉 흘러가는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신권과 왕권이 점점 몰락하고 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결을 함께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가 완전 급감해요. 네.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영주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야. 내 땅 농사 지어주고 나를 이렇게 군사가 돼줄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말 타고 막 창 들고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기사 계급들이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성을 옛날에는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만 했는데 이젠 투석기 좋은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멀리서 던져버리면 막 성벽 부서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기사들이 크게 힘을 잘 못 쓰는 거죠. 게다가 산업화가 이제 점점 이루어지면서 인력들이 농지에서 공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점점 힘이 없어. 땅 가진 권력으로 농노들을 맘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농사를 안 지어도 공장 가서 돈 벌어먹고 사네? 어허, 이렇게 된 거죠. 봉건 영주가 그럼 자연스럽게 권력의 기반이 흔들렸고, 이런 시대적인 모든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주들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그죠? 네. 갑질하다가 어쨌든 망했습니다, 결국. 자, 그러면 중세에 또 얘기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화 매너의 시작에서 다뤘던 왕 기억나세요? 프랑스 왕. 누구죠? 루이 14세? 루이 까똘즈. 아, 예, 루이 14세. 이 사람이 이제 중세 말기 권력이 이제 봉건 영주에서 왕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잖아요. 중앙 집권을 이뤘던 루이 14세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도 뭐 거의 갑질 마스터예요. 자, 그 매너의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궁중에 출입하는 귀족들한테 날 만나려면 이런 규칙을 지켜 하면서 막 엄청 까다롭게 굴잖아요. 네. 인사법, 식사법, 뭐 줄 서는 방법, 막 엄청 과한 지침을 내리고 심지어 뭐 귀족의 능력이나 군사력, 재력 다 필요 없고 내 마음에 들면 높은 지위를 줄게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역을 못해. 결국 귀족들이 왕 근처에 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막 돈 주고 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에티켓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루이 14세가 이렇게 귀족들에게 막 강요했던 에티켓은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자, 잠깐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갑질! 네. 갑질이죠. 뭐 아니 뭐 지가 왕이면 왕이지. 그치. 뭐 인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엄청 근데 그냥 단순히 왕에게 인사할 때 이 정도의 예의를 지켜라 해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까다로운 예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너는 좀 잘했으니까 네가 내 양말을 신겨줄 권리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뭐 명백하게 갑질이겠죠. 근데 저희가 그런 갑질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 보면서 뭐야, 쟤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왕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네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왕이어도 이건 좀 쉽죠, 그죠? 네.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네. 자, 루이 14세가 내 왕권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왕권 신수서를 막 엄청 동의하면서 맞는 말이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토를 넓히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 걷어서 충당을 했죠. 당시에 그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상이었던 콜베르 제상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 뭐라고 했냐면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 않게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다. 최대한 많이 뽑아 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데 국민들이 아픈 줄 모르게 뽑으라는 얘기죠. 이 말을 하고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세금을 엄청 걷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나라의 근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자기 소유물이고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돈을 바칠 사람들 뭐 거의 노예 정도로만 봤다는 거죠. 완전 을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전쟁을 자기가 자기의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하려고 세금을 왕창 거둔 건 갑질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갑질! 갑. 오늘 질문 중에 갑질 아닌 게 있긴 있나요? 이거 오늘 없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갑질인 거예요. 아니 뭐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가 부강해지면 좋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나 그거 할래요. 자, 그럼 이제 이 루이 14세는 최후가 어떻게 맞이했느냐? 매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루이 14세가 이제
그 태양왕이라고 불리면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이 막 발레도 되게 잘하고 축제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춤 보여주고 하면 국민들이 와 우리 왕 되게 멋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너무 하고 세금을 너무 혹독하게 걷으니까 그럼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을 잃었죠. 국민들이 싫어해. 우리 왕 별로야. 그렇죠.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아들과 손자들을 줄줄이 잃어요. 그러다가 76살에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이후에 왕위가 아들, 손자 다 죽고 증손자에게 물려집니다. 5살짜리 루이 15세가 물려받는데 이제 루이 14세가 죽으면서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뭐 이 말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말 말고도 그 증손자, 나중에 루이 15세가 되는 5살짜리 증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되겠지만 당신의 모든 행복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데 들이는 노력과 신에게 복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전쟁은 백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선례를 따르지 마십시오. 나는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허영심으로 전쟁을 후원했습니다. 나를 흉내내지 말고 평화적인 군주가 되십시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데에 힘쓰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거랑 너무 다르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다 죽어갈 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백성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전쟁 그만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판에 정신 차렸죠. 근데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그래요. 그 루이 15세가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저래가지고 고생한 걸 보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해야 되는데 안 그래. 루이 15세도 또 막 여자 밝히고 막 맘대로 살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후대인 루이 16세 시절에 가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그렇죠. 프랑스 혁명에게 이제 목이 댕강 잘리죠. 그 백성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갑질하고. 그래서 루이 14세가 죽으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속으로 드디어 해방이라고 엄청 기뻐했겠죠, 당연히.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참 우울한 삶이네요. 슬프죠. 갑질인들의 삶이네. 그러니까요. 삶이 참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자,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제 보통 근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려까지는 이제 중세 귀족이 권력을 나눠갔던 봉건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조선을 건국하면서 우리나라 근세가 열렸다고 보는데 조선의 그 건국 이념이나 그 통치 이념이 여러 가지로 좀 고려와는 달랐던 점들이 있어요. 조선은 세습 귀족 대신에 관료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선발된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농이나 노비는 줄이고 자영농과 양인을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양인들도 특히 관료가 될 기회가 생겼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으니까 태어나기는 귀족이 아니었고 양반이 아니었지만 과거에 합격하면 내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분보다는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어떤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불교가 좀 쇠퇴하면서 유교 통치 이념을 바탕에 두고 덕치주의를 하겠다 해요. 덕으로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또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민본 사상을 내가 이렇게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하겠다. 이런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질은 있습니다. 많을 것 같아. 네. 조선에,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 이렇게 생각하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양반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조선의 신분제도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조선은 신분제도가 이제 양천제가 있고 반상제가 있는데, 법으로는 양천제예요. 양인과 천민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양인에는 양반도 들어가지만 중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인도 그 양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민 사람들도 양인에 들어가요. 양인에 양반, 중인, 상민 다 들어가는데 천인은 천민만 천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비, 무당, 뭐 광대, 백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민만 천인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양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사회적인 개념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반상을 나눠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반, 양반, 그리고 상민인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 양반 집안이야. 이런 쌍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온 거죠. 그거 다 돈 주고 나중에 산 거 많지 않나? 다 양반이던데. 우리 집안은 거의 100% 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독보도 없어요, 여기가. 법으로는 양천제였지만 반상제는 사회적인 개념인 거죠. 지배층을 양반과 중인까지로 보고 상인과 천민은 피지배층으로 봐서 이렇게 반상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법에는 양인도 그러면 과거 시험 봐서 벼슬을 얻을 수 있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양반은 이미 땅이 있어. 나라에서 그 녹봉을 받은 땅이 있어. 그래서 노비나 소장농이 대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양반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어. 주경야독 할 필요가 없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가 아니라 낮부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돼. 논어 맹자 이런 거 막 외우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양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 낮엔 일하고 밤에 공부하니까 과거 급제가 당연히 쉽지가 않죠. 하루 종일 하는 애들을 어떻게 이겨,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양반 집안에 또 양반이 나오고 세습이 되는 경향이 생기죠. 양반들은 양인들이 양반의 계층으로 올라오는 게 싫은 거야. 그렇죠. 아, 우리끼리만 계속 해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점점 다른 계층의 삶을 여러모로 제약하고 그 특권을 아주 만끽합니다. 갑질을 막 하는데요. 이제 양반들의 갑질을 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갑질이라기보다 이 시대의 양반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에 더 가까운데 이 특권이 주로 평민들을 마음대로 부리거나 평민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당하는 입장에선 갑질이죠. 자, 그러면 이거 갑질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양반이 아닌 사람은 가죽신이나 비단옷 도포를 입을 수 없다. 자, 하나, 둘, 셋. 있다. 갑질. 야, 있다. 있다 없다 아니야?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군대 갔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계급이 아랫계급한테 예를 들어 뭐 상병이 1등병, 2등병한테 너네 뭐 입대한 지 몇 개월까지는 그 사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지고 온 속옷 입지 마. 무슨 화장품 쓰지 마. 뭐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생각나네요. 저희 고등학교 때 학년마다 머리끈 두께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거 갑질 맞아요? 두께가? 갑질. 완전 갑질이지. 아니, 그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대대로 내려온 건데. 대대로 저희 선후배 사이에서 내려온 건데요. 아니 근데 두께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진짜 그 별 차이도 없어요. 그렇다고 색깔하지도 못하는데 두꺼운 곱창이라 그러죠. 두꺼운 거는 고3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1학년 따위 그 100원짜리 고무줄 그 얇은 거 있죠. 그 두께에 따라 학년. 이거 어쨌든 선배들 눈치를 보고 선배들이 그거 두꺼운 거 하면 뭐라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죠. 지금으로서 상상도 안 돼. 뒤통수만 봐도 몇 학년인지 알 수 있구나. 그럼요. 얼굴만 봐도 딱 알죠. 최근에도 막 어떤 대학에 뭐 선배들의 군대식으로 똥군기. 똥군기 잡는다면서 뭐 1학년은 과잠 뭐 어떻게 입으면 안 되고 2학년은 뭐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뭐 몇 학년부터 뭘 할 수 있고 이런 게 엄청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직도 있나? 뭐 특정 과에만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긴 있다는 얘기죠. 얘기가 좀 센 것 같은데 재밌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네. 그런 거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등병은 뭐 샴푸를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다들 어떤 경험이 비누를 까봐야 있냐면 돼. 아까 판도라님 고무줄처럼 우리가 1학년으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쵸. 언젠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데 우리가 1학년 때 이거 고무줄 너무 부당하다. 이건 비합리적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2학년이 됐어. 내가 드디어 어떤 갑의 위치에 왔는데 그럼 그 정도 두께는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나는 당했지만 내가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너희는 괜찮아. 이런 거 하지 마. 그래, 어떠셨어요? 나는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4배는 당해야 돼 이런. 4배는 뭐야. 저는 나는 할게 니네는 알아서 해였어요. 나는 하는데 니는 하지만은 아니고. 근데 제가 나는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1학년 때 3학년이 하는 곱창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럴 용기는 없었는데 겁이 났죠. 그러니까 2학년 때 2학년 곱창을 했고요. 3학년 때 네, 그것도 학교 안에서는 못했어요. 쫄아가지고 뺏길까봐 교문 나가면서 오늘은 끝나고 소주의 곱창이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배들이 술 먹이는 그걸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정말 못 마셔요. 한 잔만 마셔도 거의 기절각이거든요. 2학년이 와서 새내기들 한 잔 마셔! 그리고 막 파도를 타. 그 다음에 3학년이 오더니 내 밑으로 다 마셔 하니까 2학년부터 또 다 파도를 타. 그래서 4학년이 와서 또 내 밑으로 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내기는 3번, 4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니까 술 먹고 취해서 막 애들 막 힘들어하고 토하고 이런 것도 보기 싫고 나도 너무 힘들고. 근데 저는 한번 소주 한 잔 먹고 거의 기절해가지고 얼굴 벌게져 기절해갖고 선배들이 좀 겁을 먹고 야, 쟤 술 먹이다가 우리 신문에 나겠다. 쟤는 먹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좀 피해갔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흑기사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근데 제가 2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내 밑으로 다 마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좀 후배들이 좀 싹싹하거나 네. 뭐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애들한테는 괜찮아 그만 마셔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좀 뻗대는 애들이 꼭 있잖아요. 뭐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배들에게 괜히 더 이렇게 대드는 애들이 있으면 야, 내가 마시는데 너 안 마셔? 막 약간 이런 거 나는 물잔이면 내가 마시는 만큼 너도 마셔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나중에 좀 충격을 받았어.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그 이후로 좀 철 들고 나서 지금도 뭐 철 들었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까지는 좀 그랬는데 그 이후로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잘 안 하려고 애는 써요. 안 돼, 근데 잘. 그 습관이 된 게 있어. 엿장수님 꼰대네, 꼰대. 자, 양반의 갑질 두 번째. 자, 말을 타고 가다가도 양반집 앞에서는 내려서 걸어가야 하고 길에서 양반을 만나면 길가로 비켜서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올려야 한다. 자, 그 양반의 갑질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갑질. 아니다. 아닐 수 있어요. 왜 아니에요? 한번 해봤어요. 갑질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거 근데 지금도 직장 생활 할 때도 직장 상사나 그 임원분들이 지나가시면 그 앞에 당당하게 지나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비키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비키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단번에 예. 저는 뭐 길가로 비켜서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올리는 게 반상을 나눠서 상민들이 양반에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뭐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근데 예의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까지 인간 대 인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부분은 이건 거죠. 이 예의는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 양반도 같이 이렇게 그렇지. 목례를 해주냐? 네. 아니라는 거지. 양반은 당당하게 말 타고 지나가지. 그렇게 비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고맙다고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요즘은 있는 근데 거지. 임원들도 좀 이렇게 개념 있고 이런 분들은 밑에 그렇죠. 직원, 부하 직원들 이렇게 인사하면 같이 눈인사하고 그것도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평등한 관계를 뭐 추구하는 뭐 이런 회사 이런 거 나온 사람들 보면 막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해주고 뭐 김대리 뭐 이러면서 인사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아무튼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연암 박지원이 양반전에 이제 쓴 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과거 문과에 합격해 사대부로 진출하면 온갖 재물이 다 생기니 과거 합격증이 바로 돈자루다.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양반이 이웃집 소도 내 집 소처럼 데려다 쓸 수 있고 동네 사람들도 붙잡아다 우리 집 밭일도 시킬 수 있고 아. 또 양반들이 종을 겁탈하는 것은 누운 소를 올라타는 것보다 쉽다라는 표현을 했대요. 눈소 올라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노비가 임신을 하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천민이 돼서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그러니까 노비의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양반들은 그리고 영모와 관련된 죄가 아니면 속전이라고 해서 형벌 대신 돈으로 갚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안 노비가 대신 형벌을 받아요. 곤장 맞아야 된다 그러면 노비가 가서 곤장을 맞아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도 없었어요. 이거 남자분들 아주 분명하실 수도 있는데 병역의 의무까지 갑질이네.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반들이 특권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 갑질. 근데 남의 집 소 그냥 데려다 그냥 내가 막 갖다 쓰고 야 너 와서 우리 집 밥 매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갑질이죠. 양반이라고 해서 일하라고 나란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 집 일에 사람들을 막 갖다 쓰는 거죠. 다 내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갑질이라는 거에 이제 그렇죠. 점이 다 내 밑이야. 그러면 양반들만 갑질을 했냐 조선시대에.
양반만 한 게 아니라 중인들도 갑질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중인들은 양반은 아니지만 중인들도 과거를 통해서 벼슬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중인들은 각 관청에서 하급 관리로 일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흔히 아는 뭐 이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중인 계급이거든요. 양반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양반들한테 엄청 그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직책에 따라서 과전을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란 일을 하면 그만큼 네가 나라에다 일을 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그때는 이제 돈보단 땅으로 나눠줘서 그 땅에서 나온 소출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과전도 안 줘, 중인들한테. 이 아전들한테는 승급을 하려면 근무일수가 며칠 얼마를 채워야 승급을 할 수 있는데 양반보다 훨씬 오래 일해야 승급을 할 수 있어요. 그 녹봉도 제대로 안 줘. 엄청 차별을 받잖아요. 그럼 중인들이 내가 당했으니 나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서 나도 더 많이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인들이 다른 계급들에게 더 갑질을 합니다. 어떤 갑질들을 하냐면 일단 벼슬을 이용해서 갑질을 해요. 그 1889년 오행묵이라는 문신이 하만 군수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때 세금을 얘들이 빼돌리는 일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오행묵이 하만 총쇠록이라는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 1889년 5월 6일자에 보면 황정이라는 사람에게 그 탐문한 결과를 보고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군포를 뭐 한 필에 뭐 몇 냥을 거두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필에 원래 40자짜리를 한 필로 거둬야 되는데 이 아전들이 42자, 43자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셈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마를 바치면 되는 거를 한 마에다가 한 10cm 더 붙여서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10필, 20필 되면 양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남는 걸 자기들이 싹 빼돌리는 거야. 그리고 많이 걷었잖아요. 많이 걷어서 위에다가 실제로 그 중앙 관청에 보낼 때는 딱 정해진 양만 보내고 나머지 자기들이 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거두더라도 제대로 걷어서 그걸 빼먹어. 싹 빼돌리고 뭐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가짜로 서류를 써서 더 적게 위에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조세를 내야 되는 토지는 누락시키고 감면받는 토지는 막 늘려가지고 서류상에는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세금은 받아. 그래서 자기가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등골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걸 알아도 이걸 항의를 못 하는 게 그래서 항의를 하잖아? 그러면 야, 너 그래? 너 노비 만들어 버린다? 네 땅 다 뺏어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큰 피해를 입기 싫으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더 빼돌리고 더 많이 내라고 하고 막 이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 빼돌린 아전들은 갑질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갑질.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갑질들을 하던 갑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냐? 결국 신분제가 동요되고 없어지죠. 피지배층인 평민들이 양반과 중인들에게 하도 당하니까 혁명을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동학혁명처럼 아예 신분제를 뒤엎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이제 전라도를 독자적으로 지배한 시절이 잠깐 있었죠. 뭐 안타깝게 6개월 만에 끝나긴 했지만 당시 이제 동학농민군이 패정개혁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민중들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는데 여기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 중에 보면 뭐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줘라, 뭐 이런 조항들도 있고, 근데 3조나 4조 같은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횡포한 부자들과 불량한 선비 및 양반들을 징계하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갑질을 한 거야 상류층 지도층이. 그래서 그걸 엄벌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천하긴 했지만 이런 일도 있었고 그만큼 그 평민들이 되게 고단해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외란, 호란 이런 이제 전란들을 계속 겪으면서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세금을 더 걷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평민이나 천민 중에서라도 전쟁 중에 공을 크게 세웠거나 그러니까 농민군들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곡식을 많이 바친 사람들에게 관직이나 품계를 줘가지고 양반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납속책인데 묵사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반을 돈 주고 산 거죠. 양반을 돈 주고 사서 이 납속의 대가로 받는 이제 명예관직 임명장이 공명첩이에요. 역사 수업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납속책, 공명첩 이런 것들. 이 양반 이제 돈 받고 팔아가지고 조선 초기에 양반이 뭐 7% 뭐 한 자리 숫자였는데 조선 후기에 양반이 70%까지 늘어납니다. 야, 가봐. 뭐 양반이 70%면 이제 이 얘기 나와.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이 소수일 때는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도 나도 양반인 거야. 특권 행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너 양반이야? 나도 양반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반이라고 으스대봤자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사태가 이제 생기는 너 거예요. 양반 몇 년 차야? 나는 몇 대손부터 양반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족보까지도 사고 팔았다고 해요. 결국 그래서. 양반이 아닌 사람들도 나도 갑이 되어보고자 했으나 근데 뭐 70%가 양반이면 누가 갑이라고 할 수 없죠.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의 이 신분제도 반상의 구분은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갑과 을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의 갑은 누구인가? 누가 갑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정리했던 갑질의 특징 다시 한번 꺼내보자면 첫 번째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상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원래 갑을 하는 거는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거를 이제 계속 이름을 쓰기 불편하니까 그냥 이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저 사람을 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A, B, 가, 나 이렇게 쓰듯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는데 보통은 갑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쥔 쪽이 갑이라고 쓰죠. 그죠? 그죠. 그리고 갑을병정 할 때 이제 갑하고 을이 있고 을 밑에 하도급 또 재하청 받으면 갑을병이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갑이니까 주도권을 쥔 쪽이라서 갑질이라고 말을 붙인 것 같고 요즘은 뭐 직장 상사, 계약상의 갑을 관계, 뭐 소비자, 생산자 사이에도 어느 한쪽이 어쨌거나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상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뭔가 상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 사람에게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계약을 맺는데 대부분 그 계약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계약에 들어있다면 또 갑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질을 해도 갑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질을 당해도 을이 그걸 거부하거나 대등한 관계처럼 대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너 나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일을 안 주거나 계약을 안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물건을 안 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갑질이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고 고착되는 거죠. 리서치 회사 엠브레인에서 2019년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질 문화가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95%. 90%. 판도라님? 80, 85? 90까지 될까요? 80, 85. 예, 갑질 문화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그렇다에 대답한 사람이 95.1%였어요. 뭐야, 나 맞췄어. 선물 줘요. 네, 묵사발님 팔굽혀펴기 100개 하세요. 그게 선물인가요? 네, 너무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100개 하세요. 다 묵사발님한테 배운 거예요. 갑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엿장수 맘이니까요, 오늘은.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갑질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고대나 중세에서처럼 권력자들이 갑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데도 보니까 누가 제일 심각하게 갑질을 하느냐 했더니 뭐 정치인, 국회의원, 대기업 이런 걸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특히 보면 막 뽑아달라고 할 때는 넙죽 엎드리고 뽑히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막 이런 경우를 맞아. 많이 보이고 특히 저는 그 국정감사할 때 보면 정부 관계자들 앉혀놓고 물론 감시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 정도의 말을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보면 갑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성이 안 된 거지, 인성이. 그렇죠. 인성도 안 되고. 권력에 의한 갑질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자본 자체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고용주, 건물주,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고용주 같은 경우에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막 압박을 하고 그렇죠. 건물주 같은 경우에 월세를 막 갑자기 올리고 막 이런 거. 네.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 미리 이제 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말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나가려면 말해주고 뭐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몇 달 전에 미리 말해줘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계약 기간이 몇 주밖에 안 남았는데 세를 올려달라고 해갖고 엄청 당황했는데 그 평소에 저 같으면 아니 그거 지금
기간이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못 해드리죠라고 말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다가 그럼 나가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당장 집을 어떻게 구하지? 말 못했어요. 말 못해서 올려서 줬어요 결국. 헐. 싫으면 나가든가 이러는데 나가면 내가 힘들거든. 나는 이사 비용도 들어야 되지, 그렇죠. 복비도 들어야 되지 막.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기간이 다 됐는데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한 만큼 월세를 주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제 그렇죠. 머릿속에도 저 그렇게 못 내요 하고 버티다가는 그러면 나가라고 할까봐 그래도 있는 게 나으니까 있으려면 얼마까지를 더 올려줄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갑의 입장에서 열심히 제가 머릿속에서 그 갑에게 이익이 있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입장을 막 생각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뭐 소비자들 막 그 백화점 직원을 막 무릎 꿇리고 이런 소비자들 막 뉴스에 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요즘도 막 네, 그 너무해. 손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단골인데 이 정도는 서비스 줘야지 막 이라든지. 진짜 단골이면은 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주고 과도한 싶지 요구를 한 사람이 너무 그 자본을 핑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했던 고용주랑 뭐 비슷한 건데 직장 내 갑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에게 퇴사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거든요. 언제 퇴사를 고민하냐 했더니 1위는 연봉, 2위는 직장 상사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퇴사한 사람들한테 퇴사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상사나 대표. 21%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봉 때문에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그만두진 않아. 결정적인 거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그 사람이라는 게 기업의 대표나 직장 상사, 나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취업 포털 또 사람인이라는 데서는 577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직장 갑질의 가해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위가 중복 대답을 하긴 했는데 1위 52.4%가 직속 상사, 2위는 36.3% 임원, 3위는 거래처 직원. 거래처 직원. 나를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직장 상사가 갑질을 많이 하고 임원은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적고 근데 거래처 직원 그 다음에는 막 고객, 타부서 선배, 그 인사부 같은 이제 관리부서 부서원, 뭐 오너 일가 이런 사람들도 순위에 있더라고요. 거래처 직원은 나한테 하도급을 준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아마도 나한테 일 받아가면서 나한테 갑질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도급을 준 직원이 어디서 회식을 자기들끼리 해서 고기랑 술을 막 먹고 자기는 그 하청업체 직원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돈을 대신 내게 하고. 아, 진짜. 강제 접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이게 갑질 유형도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부당한 업무 지시, 의견 묵살, 무시, 폭언 등 언어폭력, 개인적인 업무 지시.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차별 대우, 술자리 등 단체 활동 강요. 주말에 등산 가자고 하면 갑질인 거예요. 술자리는 좋지 그다음에 않나? 아니야, 갑질이라고요. 술자리에 강제로 오라고 하면 갑질이에요. 아, 저는 강제로 그런 적 없어요. 그다음에 실적을 빼앗기는 거, 그다음에 따돌리는 거,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게 다 갑질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성희롱이랑 성추행은 범죄죠, 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갑과 을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나한테 와서 성희롱하면 상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너 이러면서 하겠지만 상사가 나한테 하니까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갑질로 많이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꼰대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꼰대 갑질. 꼰대가 우리나라 말이 유명해지기도 했다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얘기와 행동인 거죠. 아니, 동의하지 않는데 자꾸 강요하고, 그리고 듣기 싫은데 계속하고. 근데 이 꼰대 갑질은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 이게 제일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직장 내 갑질, 뭐 직장 상사의 갑질, 직장 떠나면 어쨌든 안 볼 수 있는데 꼰대 갑질은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너무 많이 있고 부모 세대가 뭐 자녀 세대에게 아니면 형이 동생에게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종교 단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형 꼰대예요. 나한테 꼰대짓 진짜 많아. 아니 저도 동생한테 꼰대짓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꼰대가 문제가 꼰대가 자기가 꼰대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맞아. 이 꼰대들은 근데 자기도 손해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거를 막 강요하고 내 방식대로 하라고 했는데 나보다 후배나 나보다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하잖아요.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봐. 그리고 역으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저 사람 꼰대니까 저 사람이랑 이렇게 안 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틀즈가 EMI 레코드랑 계약을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 오디션 보기로 했던 레코드사가 데카 레코드사래요. 근데 그때 데카 그 대표가 비틀즈 같은 기타 밴드 한물 갔어 막 이러면서 오디션 날짜 잡아놓고 막 시간 막 안 지키고 기다리게 하고 결국 안 만나고 막 이렇게 되게 고생을 시켰나 봐요. 그랬는데 비틀즈가 그렇게 히트 칠 줄 몰랐던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스티븐 킹 이런 막 베스트셀러 작가, 그다음에 그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 이런 사람들도 막 원고 갖고 갔는데 9번, 10번, 30번 막 퇴짜 맞잖아요. 그 퇴짜 놓은 사람들 사실 다 꼰대 마인드인 거지. 야 내가 아는데 이런 소설 안 팔려. 아니, 근데 그거는 안목이 없는 거지. 안목도 없는 꼰대라고만 말하기에는 저는 제가 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어쩔 때는 그 꼰대 갑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굴돌이 생각하게 돼요, 사실.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른들한테도 너무 그쪽으로 그쵸. 되려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아니, 어린 친구들이 실제로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럼요. 듣고 좀 겸허하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듣기 싫어하는 거야. 조금만 불편한 말 하면은 꼰대라 그러고 갑질한다 그러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 피하고 싶고 그럴 때 도망치는 용으로 약간 비겁하게 이용하는 친구들을 저는 되려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일하는데 이 회사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뭐 갑자기 나 가니까 오늘 술은 다 마셔야 된다 이것까지는 너무 강압적이니까 뭐 갑질에 꼰대일 수 있지만 식사 하나 하자 그러는데도 지금 요즘 시대에 웬 회식 이러면서 아예 안 간다. 뭐 이런 그런 마인드는 조금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을에게 갑질당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알바 눈치를 보게 된다. 뭐 후배 눈치를 본다. 뭐 아니면 또 뭐 연예인인데 연예인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참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런 그 출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원고가 별로면 별로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써서 네가 뭐 되겠냐 이러면서 막 일장연설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꼰대가 되는 그 거죠. 사람이 인격이 부족한 거, 인격이 안 되는 거죠. 뭐 안목도 없고 인격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망한 거죠. 그 베스트셀러를 출판한 기회를 놓치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유명인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사회는 인기가 곧 돈이 되잖아요. 네. 유튜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하면 어쨌거나 그게 바로 이제 돈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하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유명한 블로거인데 내가 이 가게에 맞아. 내가 글 그런 사람 써줄게 있어. 막 이런다던가 뭐 유명 유튜버라서 그 가게는 뭐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나는 유명하니까 하겠다 뭐 들이댄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 괜히 또 갔다 와서 그렇게 자기 대접 안 해줬다고 막 악평 쓰고 악평 방송하고 악평 자체가 이제 갑질이 되는 거죠. 내가 소비자로서 혹은 뭐 유명인으로서. 이제 팝스타들이 또 갑질했다 뭐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팝스타가 공연을 하면 공연 내용이나 수익 분배 이런 거 이렇게 계약서 쓰면서 그때 이제 라이더라는 거를 첨부한대요.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한 어떤 뭐 악기는 어떤 게 와야 되고 장비는 어떤 게 와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아티스트가 공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대기실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밥이나 간식, 음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기실에 물건을 뭘 놔야 되냐 이런 거 요청을 하는데 자, 그 몇 년 전에 영국 인디펜던트라는 매체에서 팝스타들의 라이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재밌는 내용들을.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정도 요구하는 게 갑질인가 한번 또 해봅시다. 자, 비욘세가요. 네. 갑질!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알았어요. 비욘세가 대기실에
콜라를 놓되 코카콜라는 안 되고 펩시콜라만 놔둘 것을 요구했어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까지는 취향. 왜냐면 펩시콜라랑 계약을 했거든. 어. 그래서 자기 대기실엔 코카콜라를 놓으면 안 돼. 음. 이거 갑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다.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계약 안 해도 갑질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갑질 아니죠. 그렇죠. 내 취향이니까. 그리고 대기실은 25.5도로 항상 유지하고 장미 향초가 켜져 있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요구할래. 요리는 매운 카얀 유추를 친 닭요리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요 정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죠. 요청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델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그거를 원래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럴만 그 하니까 정도? 하지 않겠어요? 자기 대기실인데? 그런 게 관례라는 거죠. 팝스타니까 그 비욘세쯤 되니까 요구하는 거죠. 제가 어디 홍대에서 한 공연 2번밖에 안 해본 뭐 이렇게 인디 밴드면 이런 거 해달라고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먼저 했을지 아닐지도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욘세 정도 되니까 라이더를 공식적으로 보낸대요. 보통 대기실에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도 스타들은 공연할 때.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 그러면 기꺼이 해주겠어요. 그런 스타일 아하, 없는데. 오케이. 자, 그럼 아델도 다 아시죠? 자, 아델은 차를 마실 6개의 머그컵과 6개의 티스푼,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 근데 감귤류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산 최고급 와인 한 병과 말보로 담배 한 갑. 이렇게 아유, 놔달라고 한다. 술 담배 많이 하네. 점점 구체적이지네요. 자, 이 정도도 그냥 취향이니까 갑질 아니다? 이건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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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연 관계자다. 그러면은 어차피 뭔가를 좀 해주려고 했다. 유명한 스타가 오니까.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줬는데 지금 뭐 받은 리스트 정도면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폴 맥카트니 아시죠?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은 대기실에 가죽 소파도 절대 놓지 말고 음식도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대기실에는 꽃과 식물을 많이 놓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과 뭐 이런 걸 놔라, 야자수를 놔라, 뭐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해줬대요. 네, 좀 과한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폴 맥카트니가 원래 동물 보호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본인이 육식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죽 소파를 쓰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이해가 약간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야자수에서 약간 좀 피식했어요, 저도. 아, 그러니까 야자수 뭐야. 그렇다고 그런 화분을 막 갖고 오라고 하냐, 막 이런 생각 약간 했습니다. 요건 갑질이다 아니다 애매하죠. 네. 그거는 팬심이 있으면은 기꺼이고 팬심이 없으면 갑질. 그렇죠. 근데 폴 맥카트니 공연에 수익이 얼마냐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정도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하면 되겠네요. 그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의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걸 딱 준비해가지고. 그치. 자, 그다음에 마돈나 같은 경우에는 거대합니다. 스태프 200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대기실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200명? 공연 때 내가 집에서 쓰던 가구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대기실 크기가 우리 집과 비슷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얘가 뭐 15평에 살겠냐고. 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친구들에게 대기실에서 전화할 수 있게 대기실에 20개의 국제전화 회선을 설치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자기는 그게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다. 요건 갑질이다.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요구할 만 하니까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속 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요새는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꼭 국제 전화 회선이 있어야 됐지만 요새는 뭐 스마트폰 인터넷 발달해서 그렇게까지 굳이 더 귀찮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요금 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마돈나 정도면. 자기가 요금 안 내기 싫으니까 요금 지금 회선 깔아서 전화기 갖다 놔라 이거네. 있겠죠. 갑질? 갑질? 요건 좀 갑질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팝 가수들까지도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좀 갑질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갑질이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고 서양에서 그 말을 뭐 대체할 뭐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파와하라라는 말인데 뭐냐면 힘을, 그러니까 영어로 파워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면 파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다음에 괴롭힘, 하라스먼트를 앞에만 따서 하라 이렇게 해서 파와하라. 힘을 가지고 괴롭힌다. 그러니까 일본식 신조어인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거를 파와하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갑질이. 자기들이 좀 힘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다 있나 봐요. 사람 사는 곳 어디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갑질을 왜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내가 갑이라는 생각, 선민의식,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그 태생적인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뭐 자본이나 유명세, 계약 같은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리 투르넨 같은 학자들은 더 나은 사람들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보면 이런 갑질이 오만의 결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오만해졌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을 과시하고 확인하면서 만족을 얻는 오만이 너무 과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일종의 열등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보다 좀 우월하다는 걸 이렇게 인정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점점 더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존재잖아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 결국 망했어요. 인류는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를 계속 이끌어왔고 갑질을 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갑질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언젠간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갑질은 안 하는 게 정답인데 그럼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게 갑질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냥 안 하면 제일 좋은데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잘 안 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갑질 아닌가 계속 자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황금률 아실 거예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쁘고 괴로울 만한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말고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지사지를 계속 연습하는 것만이 갑질 없는 사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남들도 나에게 갑질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헛된 희망일 수도 있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갑질 많이 한다는 어떤 반성 좀 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네, 반성합니다. 묵 대표님 반성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꼰대나 갑질 마인드로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로 그런 거 이제 예의를 지키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맞아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난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된 느낌이 저는 훨씬 강하게 들어요. 갈수록. 그 선을 넘는 것과 안 넘는 거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관계를 못하는 일 아닐까. 역사 속의 갑질을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갑질을 당할 네. 때 개인적으로 그걸 맞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갑질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입법을 해야 되고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서 사규를 만들고 정비하는 팀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취합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지 개인이 갑질을 당하는데 그걸 막 자기가 스스로 대응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것들은 좀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발효되긴 했지만 뭐 아직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직장인들이 그 이후에 그 법 덕분에 좀 많이 나아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직 별로 개선된 걸 못 느낀다는 대답을 아직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과도기인 게 그런 개념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만큼 서로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고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좀 이제 말을 섞지 않아도 돼서 편해진 것도 있는 반면 존중받는다는 느낌보다 또 상사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이런 또 서로 불편함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해요. 또 하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원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부당한 일 당한 거 있으면 써서 내라.
근데 용기를 내서 써서 냈는데 그거를 딱 받아본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그래. 없으면 뭐 이건 별거 아닌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소원 수리에 적어냈기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결정권자가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감이라는 게 그리고 어쨌거나 갑질이 하는 사람은 갑질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공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갑질을 한다고 여겼을 때 그거를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또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는 갑이야, 너는 나한테 꼰대짓 했어 이렇다기보다 그 부분은 그 당신과 나와의 그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그것이 불편하니 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렇죠. 상대방도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아주 찍어 누르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다르고 세대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걸 배워나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내가 상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나 아니면 당했을 때 갑질을 상대방이 나한테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당했을 때도 발끈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내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또 언론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감정이 닥쳤을 때 그걸 설명하는 거에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감정 오늘 이야기 할 때도 나눴는데 별책부록 7화를 들으시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세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정부터도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로 내가 균형이 안 잡혀 있는데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바죠. 모두 바라는 바인데 참 어려워요. 그죠? 자, 오늘도 판도라님의 결론은 균형 잡힌 삶. 얼른 잠 좀 주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20대 때처럼 갑질을 당하는 입장보단 제가 갑질을 할 만한 입장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데서도 시니어가 되어가고 그리고 선배보단 후배가 더 많아지고 하니까 선배들이 하는 갑질은 되게 잘 보여요. 왜 저래? 왜 저렇게 꼰대짓을 해? 뭐 이런 게 보여요. 근데 내가 내 밑에 후배들에게 하는 행동 중에 이게 그들에게 되게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나는 저 선배들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돼. 내가 조심하느라고 하는 게 또 그들에게 불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 언니 그런 마음이다. 다 너네랑 친해지고 싶고 그런 거야. 내가 밥 먹자고 먼저 못하는 거다. 나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아무튼 우리 누군가의 갑이 되기보다 서로 동등한 좀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인사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대주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럭이었습니다. 안녕히 여러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